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8월 27일 시사 너구리 시작합니다. 누가 나오셨냐면요. 한 달 좀 넘기 전에 나오셨었는데 민주당 새로운 얼굴. 예.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십니다. 당원들을 믿고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처음에는 나오냐 마냐 고민을 뭐 엄청 했고 박지원 의원님 지난번에 같이 했지만 네,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야 너 나가서 1등 못하면 국회의원 낙선이나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나가냐 이러고 살살 약을 올리셨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고전을 최소한 초반 구매를 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제가 온라인 스킨십 이런 걸 별로 안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그래도 그냥 일이 중요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당원의 판단을 믿고 나가자 이렇게 된 건데 왜 막판에 될 거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제 5분이 정해지고 나면은 최종 순간에 누구를 수석으로 만들 거냐 예, 그 판단은 또 다시 하실 거다 이렇게 본 거고 네, 네. 그거는 뭐 제가 특별히 뭐 잘나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제 그 종합 판단은 또 하는 국면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저 일단 뭐 대충 봤는데 마지막 서울 연설은 조금 들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팀은 현장에 갔고 저는 여기서 들었는데. 김민석은 원칙과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는 정치를 할 것입니다. 누가 윤석열의 최대의 탄압을 견디면서 비전을 만들고 시대 정신을 선도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의 직권을 믿으십니까? 서울에서 이기고 전국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깁시다.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김민석이 그 승리를 만드는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재명의 직권을 믿으십니까? 그 아이 뭐 안 죽으셨던데요. 예, 그 현장을 이제 좀 관심이 높으신 당원이나 이제 국민들께서는 매주 하는 현장 연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빼지 않고 보신 분들도 일부 계시고 예, 예. 또 이제 중간중간 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당원들께서 이제 종합적 판단을 내리시는 것도 있고 또 대표 어째 이렇게 표가 안 나와? 그게 이제 또 관심을 또 모았고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다른 후보들한테도 다 덕담도 하셨고 다 라이브도 하셨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유세를 예. 하면서 매번 저는 조금 이렇게 내용이 바뀌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현장 연설의 컨텐츠도 비교적 괜찮았다 이런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히 조금 제가 들어본 한 명의 기승전결이 나의 참여로 시작해야 시작이 지난 18년간의 반성을 다시 하시고 서울은 그 얘기는 서울에서만 한 거예요. 예. 네네. 근데 이게 짜임새가 근데 굉장히 마침 그날이 좋으셨어요. 제가 그 장충체육관이 제가 2002년도에 서울시장 후보로 뽑혔던 장소여서 2002년 생각도 자연스럽게 나고 그래서 그거를 그날만 그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직접 쓰셨어요? 저는 연설과 중요한 글들은 다 제가 직접 씁니다. 네. 두 분의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전에 이광재 의원이 네.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은 자기 말과 글을 자기가 쓰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으로 나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거 저는 그럴 법한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다 쓰진 못하죠. 예. 근데 이제 자기의 육성이 달린 중요한 연설이나 중요한 글이나 이런 거는 저는 제가 쓰는 편입니다. 멋지셨어요. 그 연설 하나가 딱 시간도 지키시면서. 자,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 수석위원이 된 나에게 남긴 것 혹시 이렇게 여쭤보면 한 줄로 일단 정리 가능하세요? 많은 걸 배웠죠. 새로운 세상을 배웠죠. 새로운 세상? 어떤 한 줄? 어떤- 새로운 세상을 배웠다. 새로운 세상을 배웠다. 한 줄. 예. 제가 원래 방송도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에요. 총선 상황실장 이런 거 할 적에도 딱 정해진 기자간담회만 하고 방송 출연 요청을 받으면 아주 골라서 나가고 예.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신비주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걸 조금 번거로워하는 편이어서 그렇고 당원 주권 시대 그리고 네. 온라인 시대로 간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생각도 그렇게 하고 방향도 그렇게 잡지만 네네. 실제로 그걸 성실하게 실천해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막 온라인에서 당원들과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스킨십을 하고 소통하는 거를 좀 부지런히 안 한 거죠. 그런 것이 굉장히 그 대목이 약했고 그 대목에서의 어떤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특히 저는 초반에 고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 저도 전당대회 최고위원을 전에 뭐 근 20년 전에 2번 해봤고 근데 이번에 해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상황에서의 새로운 경험, 이 예. 온라인 어떤 에서의 이 소통과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더구나 첫 당원 대회에서의 선거 운동.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치인들은 네네. 이번 1차 당원 대회에 직접 뛰어들어본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저는 체감하게 그렇게 다르셨군요.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3선 이상 정도 돼가지고 최고위원 뛰어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왜 해야 되지 하는 생각부터. 근데 저는 결론적으로 첫 주에 등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때부터 딱 전이가 생기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 이거 잘 뛰어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여의도에서 오래 익숙해진 정치인들의 경우에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새로운 환경에 뛰어드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제 새로운 당원의 바다라고 보는데 이 당원의 바다에 몸을 싣고 예, 예. 풍랑을 헤치고 물결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서 어떤 새로운 항해를 해본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은 용기를 내지 않으면 특히나 다선 의원들은 점점 어려울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 끝나고 첫 그 다음 날 점심을 최고위원들 같이 했는데 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표님하고 다 최고위원들 있을 때 야 내가 이게 끝나서 당선돼서 이런 말 하는 거 좀 미안하지만 2년 후에 최고위원 나올 사람들 야 생각만 해도 고소하다. 지금 표현이요. 새로운 당원의 바다에서 새로운 항해를 경험했다. 전 갑자기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던 한준호 의원도 떠오르는데 한준호 의원이 재선이시고 네. 연배는 조금 아래잖아요. 예, 예. 젊으신 축에 속하는 10살 거죠. 아래인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러면 더 적응이 빨랐을 수도 있겠다. 처음이었지만. 그럴 수 있는데요. 예. 모두가 네. 그러니까 비교적 이런 것에 익숙했던 분들도 저는 모두가 새로운 경험이라고 보고 한준호 우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이 당원대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 달 조금 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폭풍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들 참들 이렇게 최고위원 되신 분들을 보면서 보기가 좋았다. 같이 뛰면서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은 예. 그야말로 짧은 미니 특강으로 제가 이제 선거를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우리 당이 처음으로 야당 큰 선거를 이긴 조순 서울시장 선거 95년 선거부터 그때 이해찬 대표님하고 저같이 치렀는데 예. 수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현재로서 이해찬 대표님을 빼놓고는 가장 많은 제가 총선, 대선, 지선, 총괄본부장을 해봤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 사례입니다. 제가 볼 때 아주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가 네. 처음 시작해서 그대로 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계속 엎치락뒤치락. 네.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강선우 우리 의원님하고 친하니까 얘기한다면 강선우 의원님이 본인이 일관되게 안정권으로 8등했다고 얘기하는데 처음도 8등 끝이 8등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강선우 의원 처음에 8등 아니었어요. 아니었을 거예요. 예, 아니었습니다. 강선우 의원도 폭풍 성장했습니다. 아주 나중에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즉 전원이 등수가 바뀐 선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르고 중간에도 계속 1등이 바뀌고 이런 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로 이 정도 관심을 가진 선거도 처음이지만 예. 이렇게 여럿이 뛰는 선거로
등수가 계속 바뀐 선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그런 드라마틱한 역동성이 있다는 거고요. 네네. 또 하나는 1등부터 5등 당선된 사람들이 다 고비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고비가 있었는데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위기를 극복하고. 즉 나름의 고비 대처 스토리가 능력. 있는 겁니다. 짧은 선거 기간 중에 네. 고비에 대처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 선거나 정치는 다 문제 해결인데요. 그 각각이 그때 보면 저부터 포함해서 5등까지 다 고비가 있었어요. 전현희 의원도 그랬고 전현희 최고도 출렁했다가 그렇죠. 6등 갔다 올라갔잖아요. 예. 한준호 의원도 그랬고 한준호 최고도 김병주 최고도 그랬고 이현주 최고도 그랬고 그러면 그분들이 해당 시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가 다 케이스 스터디 전 사례라고 보고 저는 비교적 그에 대해서 관찰한 게 있죠. 네. 근데 사실 그거를 보면은 재미난 얘기가 많죠. 그러네요. 네, 언제가 제가 언제 풀죠? 보면서 언제 제가 이거 정치 특강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 특강 소재로 해도 그런 생각을 메모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메디치가 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람 얘기 나와서요. 그 선거 과정에서도 저희가 바라보는 저희 같은 객군들도 굉장히 고유한 특성들이 보여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아, 민주당에 이렇게 인재가 많아? 두 번째, 그 인재가 갖고 있는 역량들이 다 자기 역량이 조금씩 달라서 네. 너무 좋겠다. 예. 7색깔 무지개처럼. 근데 실제 좀 최고위 해보시면 느끼실 것 같아요. 각각의 이렇게 선거 우선 과정을 경험하시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7색깔 무지개가 아니라 사실은 180개의 이제 동심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민주당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체제 자체가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양궁팀 예, 같은 양궁팀. 팀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친명, 비명, 반명 나누는 계파 구분이 낡은 접근법이기 때문에 전원이 정권 교체를 향해서 뛰고 각자가 개성과 능력을 향해서 실력대로 뛰고 그 실력에 따라 등용되는 이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그 각각의 역량들을 어떻게 풀로 뛰게 하느냐가 현재부터 이제 과제라고 봅니다. 최고위원들만 놓고 본다면은 사실은 안 된 분들이 다 너무 아쉬울 만큼 당원 당규만 개정할 수 있었다면은 8분 다 해야 되는 뭐 이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예. 근데 5분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잘 됐다. 개성도 뚜렷하고 또 역할 분담도 잘 굳이 나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을 만큼 예, 잘 되고 예. 저희가 최고회의 새로 시작하고 나서 일종의 역할 분담도 이제 재확인하고 해나가고 있는데요.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심원. 멋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수석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들은 거로는 전대국면에서 3가지 공약을 말씀하셨어요. 권리당원의 권리 증진, 그다음에 당원 주권, 네, 당원 주권, 그다음에 정책 협약. 예, 그다음에 예비내각. 예비내각. 이거 뭐 하나하나 푸는데 1시간 이상 그게 걸리지만 이제 3가지를 직권 플랜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네.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치요.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본 겁니다. 조금 맛보기로 좀 풀어주시고 최고위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석하시는 동안 어떻게 이걸 조금 우리들을 당원과 직권 플랜 본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처음부터 저는 시작 전에 생각하고 있었고 예. 대표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끝난 뒤에도 이제 그 구상을 가다듬고 있고요. 그래서 각 최고위원들께서 예를 들어 어제 김병주 최고가 이제 독도 진상조사단을 독도특위를 맡았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각자가 한준호 최고가 이제 원래 언론개혁을 전문으로 하는데 어제 그 리호남은 없었다라는 걸 제기하면서 이제 사법 검찰 문제에도 이렇게 잘 이슈를 잡으셔서 예. 그런 부분 또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사법적인 테러 이것에 대한 대처와 언론개혁을 같이 맡으셔도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여간 그것과 관련한 TF 같은 거를 만약에 만드신다면 그걸 맡으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서 저도 이제 원래 생각했던 직권 플랜 본부를 구성할 생각을 가다듬고 있고요. 예, 예. 그 중에 핵심인 아까 말씀드린 3가지인데 그냥 아주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당원 주권은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한 진전이 있고 예. 앞으로도 진전을 해 가야죠. 계속 이제 단계적으로 쭉 늘려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당원과 대의원의 격차를 완전하게 없애는 것을 어느 시기까지 할 거야 이런 거 정리해 가야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니까 국회의원만 하던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선거에도 당원에 참여하자 하는 것도 제가 처음 제기했었고 예. 그 대목은 하나를 갑니다. 근데 당원 주권에서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육과 훈련이죠. 지금 당직을 거의 발표했는데 예. 어제 이제 인재위원장 특보단장까지 아직도 발표를 못한 게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장고의 장고를 대표가 거듭하고 있고 네. 그것은 교육연수원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후보가 일단 지금 올라는 있습니까? 뭐 아주 여러 사람들을 갖고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그 교육연수원 기능이 앞으로 엄청나게 중요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까지 교육연수원은 어느 범위까지 교육을 맡았던 건데요? 그것이 이제 당원 교육인데요. 이제 당원 교육이라고 할 때 그것을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가 그 중에 민주연구원에서 어디를 할 거냐가 있고 예. 중앙당과 시도당은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출마자 네. 또는 선출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 포함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 청년 여성 등등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일부 교육은 지역위원회나 청년 여성위원회에서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일종의 컨트롤하고 하는 교육연수 기능이 제일 중요한데 통상 이것을 과거에는 당 사역,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원내 총무 시절에는 원내 총무 교육연수원장에서 당 사역입니다. 그게 지금은 조금 소홀해졌었는데 예. 다시 그런 비중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예를 들어서 조금 좀 그럴 수 있지만 중국 공산당은 당교 교장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시진핑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감화하는 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고위를 안 했으면은 예. 교육연수원장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걸 잘 만드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교육연수원장이 어떤 분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아이디어도 드리고 제가 생각한 것도 좀 많이 있어서 그 첫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책협약. 네, 정책협약.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 저도 이제 정책위 의장도 해보고 민주연구원장 두 개 다 해본 편인데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거기서 이제 정책정당으로서의 정책을 쭉 하는데 제가 특별히 정책협약을 얘기하는 것은 예. 통상적인 정책뿐 아니라 이제는 정책협약으로 접근해야 될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J 때는 노사정. 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제대로 풀었다면 풀었어야 될 것이 유보통합 의료대란. 그 외에 제가 사실 보관으로 몇 개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풀어갈 겁니다. 이것은 이 다원화된 시대에 필요한 그냥 책상에서 써서 내리먹이는 정책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서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몇 개가 있고 정책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선거운동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반 확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선거운동이네요. 뭐 정치는 당연히 득표를 네.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과 지방에서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아이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언제쯤 그런 게 하나씩 오픈되나요? 하나씩 아니면? 오픈할 겁니다. 세 번째가 예비내각 흔히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얘기를 했더니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아주 황당하게 한두 번 그러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아주 막 악의적인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주장하는 내각제파라고 해서 내가 참 황당하다. 내각 표현 때문에. 예비 내각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이 됐을 때 그렇죠. 내각을 미리 이제 잘 준비해서 미리 공개도 한다는 그런 뜻인데 네.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한두 번 드리니까 이해하는데 어떤 분들 유튜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던데 저거 내각제파라고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도 한두 번 설명을 전해드렸는데 계속 그러시는 걸 보면 그런 분들은 그냥 아예 의도가 다른 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네. 그게 본론은 아니니까 예.
예비 내각이라는 거는 꼭 내각, 그러니까 장관 할 사람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당 안팎에 장관급부터 그쵸. 기관장급, 그다음에 그 밑에까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풀을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풀을 미리 준비해 놔야 한다. 그걸 이제 저희가 집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새천인민주당 창당과 영입 과정의 영입을 제가 직접 다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수백 명을 영입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어떤 장관급 인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리 네.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고 그 과정이 그냥 데이터를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대표님께서도 깨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 외교 전문가 이게 아니라 경제 쪽에서도 공정거래, 외교 쪽에서 어떤 분야 이렇게 아주 조금 더 좁혀서 예를 들어 한 3, 40개 정도의 어떤 단위에서 4, 5명 정도의 최고 전문가들을 걸러내서 그러면 뭐 한 가령 40개, 200명이 된다고 쳐보자고요. 그 5명이 현직 국회의원도 있을 수 있고 원외도 있을 수 있고 아예 외부 전문가도. 그럼 5명이 탑이다. 어떤 분야의 탑이다 하면 그런 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는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국정준비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시작해 가야 되겠죠. 네, 네. 그런 거를 쭉 축적해 가면 한 1년 정도 하면은 그 과정이 정책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정준비가 될 뿐 아니라 일종의 선구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쭉 해보면 자기 생각을 갖고 전문가라고 자기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는 전문가에 대한 누군가가 딱 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는 네. 겁니다. 그것을 한 1년 제가 말씀드리는 전속력 집권 준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앞으로 1년 정도의 과정에 전속력으로 그런 집권 준비들을 당원 주권 정책 협약 예비내 그걸 다 해나가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 당직을 그 최초의 신호죠. 앞으로 당이 어떻게 하겠다. 근데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친명이냐 뭐 반명이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진짜 실력 있고 하는 분들로 쭉 종합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번 당직 갖고 시비가 별로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의원들 가운데도 당이 이렇게 해서 소위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로 가는구나 하는 느낌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 새로운 시스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기 시작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제 주관적일 수 있지만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각 분야에서 그 사람과 대표의 과거의 정치적 거리가 어떠냐는 이미 과거의 문법이기 때문에 에이스들이 다 이렇게 각 분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갖게 되면 첫째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의 자신감이 붙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언제 바꿔도 이건 뭐 안정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이고 저는 그것이 그런 집권 준비가 우리 당의 최대의 자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 왜 선거는 12월이었는데 5월 장미선거 치르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를 복귀하면 언제 우리에게 뭐가 닥칠지 몰라요. 이제 뭐 우리가 언제 닥치는 것보다도 3년 너무 길다고 지금.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럴 일은 별로 없겠지만 혹시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더 국정을 하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시면 그럼 어떡 하겠어요? 그 얘기도 시중에 우리 시중에 주막에 있는 얘기 돌았어요. 그러고도 남을 못 알아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재명 대표 든든할 것 같고 제가 최고 수석의 역할이 옛날에 들었을 때는 그런 정도의 플랜을 제시한 분은 없었을 것 같은데 국회 안을 잘 정리하고 뭐 아니 그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차분차분히 설명해 주시니까 제.시대 김민석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추천. 예, 우리끼리 해봅시다. 아, 저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없어서 다 준비됐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희가 오늘 예비 썸네일에다가 10월 재보선 전략이 궁금하다. 네, 전략 그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개한다고 썼어요, 제작진. 제가 조금 전에 네. 아침에 페이스북을 하나 올렸는데 예, 미처 제가 못 봤습니다. 어제 제가 최고의 발언에서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과 오늘 드렸던 말씀을 핵심을 요약하면은 네. 이번 보선에서 이제 호남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명이 호남을 발전시킨다. 전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재명이 호남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호남을 발전시킨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동안은 발전 안 시켰나요? 아니죠. 발전시켰지만은 종래에는 민주화 시대와 뭐 산업화 시대 이렇게 거치면서 또 5.18을 거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예. 또 실제로 광주, 전남, 전북, 호남이 민주당의 젖줄이고 또 민주주의의 원천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보루다. 민주당의 어떤 출원지다. 이런 의미가 강해서 민주당의 정치도 고향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도 민주당의 고향인데 찍어줘야죠. 네. 그리고 그래 민주당이 우리 당이니까 찍어줘야지. 사실은 그것이 민주당에도 좀 그런 정서가 있었고 네, 호남의 네. 유권자에도 그런 정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당연히 민주당이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자식인데 아버지가 나 도와줘야지 그런 게 더 큰 측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신 호남도 우리 민주당이 우리 새끼인데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건 기본으로 하면서도 네. 제가 집안을 살릴게요. 이그 단계로 이제는 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와 기본소득의 비전이 네. 실제로 이번 전당대회를 전후한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사실상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호남에서 자치단체장들도 제일 많은 호남에서부터 실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정치적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어주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찍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것을 보다 명료하게는 이제는 단계로 가야 될 때가 됐고 마침 이번에 영광과 곡성에서 예. 보궐선거가 있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광 같은 경우가 기본소득 실현의 최적지라고 지금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가 원전 등등도 있고 하면서 그로부터 나오는 세금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한 일부 시도가 있었고 네. 적절한 어떤 콤비네이션 정책을 하면 그런 어떤 지역에서의 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최적지 중에 하나여서 어떤 분이 좋은 후보가 뽑히든 간에 당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 방향으로 가서 영광을 확 발전시키고 민주당의 브랜드 정책의 실현 모델로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곡성은 인구 소멸 고위험 지역입니다. 여기 주말에 다녀오셨죠? 네. 그래서 그 또한 지금 저희들이 제시했던 출생 기본소득을 포함한 소득과 출생 지원 등등을 포함한 그리고 신산업 정책,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우선 여기서부터 네. 반드시 성과를 낸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또 하나는 이런 접근으로 해야 저는 다음 지방선거도 민주당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가 지금 몇 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적으로 계속 대표님하고 나누고 있는 것이 이제는 민주당의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호남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할 분들은 이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실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고 당도 당선되면 손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고 성과를 내고 호남의 유권자들께 주민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가 아닌가를
매 눈으로 계속 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는 그렇게 지금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과거에 호남에서 무슨 제3세력 바람이 불었다. 이게 뭐냐면 네. 정치적 시기가 안 좋을 때나 예. 민주당의 리더십이 흔들릴 때나 또는 아니 민주당만 하지 말고 좀 딴 데도 해주세요. 이런 논리였거든요. 민주당 독점론. 근데 저는 이게 낡은 접근법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호남 비전론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이 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호남의 비전. 민주당 호남의 발전과 비전과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의 정책과 비전이 제일 맞고 네. 민주당이 그것을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의 그러니까 사실상 유일한 역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숫자라든가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아니면 네. 그 비전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책임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도 좋은 후보를 내겠지만 민주당 군수를 찍어야 우리 지역이 발전하네. 예. 이런 것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제시하고 책임지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동안 정서적으로 통했던 내새끼론, 못생기든 이쁘든 내새끼론을 해서 이제는 정확한 브랜드 정책을 앞세운 호남 비전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것이며 민주당은 지원할 것이다. 그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후보가 나오는 것부터보다도 후보는 당연한데 당의 정책이 전면적으로 그것에 일종의 엄브렐라 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제가 한준호 최고와 같이 가서 한번 쭉 봤고요. 제가 가서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를 한 거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당 지도부가 다시 갈 수도 있고 네. 제가 우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님하고 같이 가자고 네네. 해서 이한주 원장님이 지방 기본소득에 대한 특강을 포함한 정책 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주 원장님이 기본소득의 그럼요. 메인 브레인이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거기 지난 총선을 지나오면서 강력한 후보가 사실은 나왔고라고 말씀드리면 서운하시려나? 총선? 이번에 그 조국혁신당은 네네. 이제 결단코 한번 강력한 후보라는 그리고 것은 곡성에서 실제로 1박 2일 의원 워크샵을 하고 네네. 조국 대표를 위시해서 쫙 시장도 돌면서 이제 네네. 본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건 뭐 하시는 거죠. 뭐 그건 하시는 거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결국은 정치는 시대 정신입니다. 네. 정치는 시대 정신이고 바닥에 진정한 민심을 읽어야 하는데 저는 민주당이니까 찍어주세요. 네네. 또는 민주당만 독점하니까 이제는 딴 데 찍어주세요. 그래야 민주당이 긴장합니다. 네. 이 논리는 저는 다 낡은 논리라고 봅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항상 대중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영광이든 곡성이든 호남이든 진짜 그 지역의 유권자들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을 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그 관점에서 결국은 그 지역의 비전과 발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가는 것이 옳고 결국은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뭐 누가 하니까 보는 네. 그런 상대적 관점이나 경쟁적 관점이 아니라 그 올바른 정치의 본령이라는 점에서 호남 비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뭐 민주당이 정책을 실제 대중에게 제시하면서 텃밭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변화, 이것도 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엄청 갔는데요. 우리 그 최근 이슈 좀 다루고 우리 의원님 보낼게요. 지금 또 한동훈 대표하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 성사 되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말이 별로 들으면 남는 게 없는데 왜 저렇게 생방송을 하자고 하시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의 대표회담은 성사가 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와 만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사실 우리가 영수회담과 대표회담을 제안한 거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만나서 막 기분 좋은 분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가 굳이 만나는 것은 국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혹시 최혜병 특검법 얘기를 하니까 그거 혹시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나려고 한 것이 그 외에 사실 만나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보니까 최혜병 특검법도 또 내라고. 전혀 네. 아니 어제 보니 황당하대요. 뭐 그것도 여권 분열인 것 같아서 할 필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양반이 자기 스스로 여권 분열한다고 셀프 인증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최혜병 특검법은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이 거의 이제 드러나서 한동훈 대표에게 기대할 게 없잖아요. 민생지원금도 당에서는 여당 국회의원들이 가는 데마다 유권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답답한가 보더라고요. 근데 용산이 전혀 쉽게 말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해주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어서 그 또한 씨가 안 먹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사실 최혜병 특검이나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 만나는 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제가 표현을 쓴 것은 국민들께서 만나면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으시고 저희가 그래서 혹시 한동훈 대표를 만나서라도 혹시 뭐 국민들께 도움되는 걸 풀 게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사를 잘 들으십시오. 예, 뭔가 있으면 사실은 그게 만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 대표님 고민도 그 지점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아니면 별로 건질 게 없더라도 그냥 국민들께서 만나면 뭐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봐야 되나 하는 정도의 사실 솔직한 심정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서. 그런데 대표도 아마 그런 고민을 하실 거고 근데 실질적인 의미를 기대하기는 이미 좀 어렵다는 것이 다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근데 왜 저렇게 생방송 하자고 그래요? 그 재미난 해석이 나왔던데 생방송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할까. 네. 저 용산에서 의심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조차 있는데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에 대해서 내세울 게 없으니까 좀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보자 이렇게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쓸데없는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본안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 한동훈 대표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수성님 자주 좀 나와주십시오. 쏙쏙 귀에 들어오는 이 해설이 너무 좋은데요. 제가 별로 그렇게 쏙쏙 들어가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니 연설할 때는 그렇게 탁탁탁 하는 너무 목소리가 나긋나긋하셔서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웃긴 질문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내외분 정치인으로서 저분들 심경이 지금 어디 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뭐 남의 심경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죠. 아니죠. 심리 분석가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심플하지 않은가요? 김건희 여사는 난 절대 감옥은 안 갈 거야. 이거 아니겠을까요? 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안 가도록 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거를 하고 그 관점 저는 정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상수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최대의 심리적인 기저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미 드러났죠. 모든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걸 하잖아요. 뭐 일본과도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하는 걸 하고 고속도로를 어떻게 저런 걸 휠 수 있지 이런 걸 하고 그러니까 상상 못하는 걸 하는 분들이잖아요. 검사는 불러다가 폰은 네, 뺏으시고 검사들을 불러서 알고 보니까 저기가 검사인가 봐. 김건희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거를 하는 분들이어서 상상이 안 절대 되는 감옥에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전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할 것이다 하고 있다 해왔다. 딱 이 두 가지가 저는 정세 분석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은 그걸 하나를 위해서 모든 거를 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애처가잖아요. 네. 참 부부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면 안 될 텐데. 자, 20분입니다. 우리 김수성님 국회로 다시 보내드려야 돼요. 약속 딱 지켰습니다. 20분. 고맙습니다. 예, 자주는 어려우셔도 가끔은 꼭 나오십시오. 네. 네, 오늘 바쁘실 시간 쪼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다음에 또 우리 최고 수석님 모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오시고요. 저희 매구리님 들어오셔야 돼요. 아, 네, 네. 짝짝. 네.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